或者是使用韩国制的车子越来越多。航太展当中也蛮多人在讨论的，就是他们的 KF-21。基本 basic test flight 他们其实都已经完成了，现在目标是把武器系统整合的部分，这些武器系统他们原本是要在2028年才能加入对地功能，那2027年也刚好可能可以是第一支 KF-21中队成军的哇，有这么快吗？地面行动试飞控制中心哦，就是一台改装过后的货柜车，它上面所有的试飞仪电，可以从瑞山基地起飞，然后去做训练，去做测评。对，因为它是一个行动控制车。其实我当看到那一台的时候，我就哇，整个 KF-21它是真的是以我们前所未見的下一个世代，对下一个世代的技术在做这件事情。哇，对，这是真的很难得。 지난 12월 4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본섬을 완전히 포위하는 형태로 역대 최고 수위의 합동 군사훈련을 기습적으로 감행한 것인데요. 이번 훈련은 단순한 무력 시위를 넘어 개전 초기의 제공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주요 시설을 타격하겠다는 실질적인 침공 리허설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제니10을 비롯한 중국의 추첨단 항공 전력이 총동원된 것으로 확인되어 대만을 극도의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데, 현재 대만 공군은 주력 기체인 F-16 바이퍼의 도입이 미국의 공급망 문제로 인해 하염없이 늦어지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 설상가상으로 대만 내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스텔스 성능이 낮은 기존 기체로는 중국과의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힘들다는 비관적인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레이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통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구형 기체들이 적발되기가 너무나 쉬워졌기 때문이죠. 실제로 최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프랑스가 자랑하는 라팔조차 최신의 레이더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며 델타익 전투기의 시대는 사실상 종말을 고했다는 충격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인도 공군의 핵심 전력 자산인 라팔이 파키스탄 공군의 중국산 젠10C에게 격추당했던 사건은 충격을 안겨주었는데, 라팔이 이토록 허무하게 당한 결정적인 이유 역시 라팔이 지닌 태생적 외형, 높은 RCS 값의 한계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당시 파키스탄 공군은 중국산 조기 경보기인 ZK-03 카라코람 이글을 후방의 안전한 공격에 미리 띄워두고 있었습니다. 이 조기 경보기는 마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맵 전체를 훤히 들여다보는 맵팩 플레이를 시전하며 전장의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는데요. ZK-03에 탑재된 고성능 에이사 레이더는 적어도 은밀하게 침투하거나 전자전을 시도하려던 라팔을 이미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탐지해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라팔에는 스펙트라라고 불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전자전 장비가 탑재되어 있어 적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스펙트라는 자신을 직접 조준하는 전투기 레이더 전파는 교란할 수 있어도 멀리서 광범위한 지역을 훑어보는 조기 영복의 감시망까지는 피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라팔의 조종사는 자신이 탐지되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자신의 위치 좌표가 실시간으로 파키스탄의 젠10C 편대에 전송되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온 미사일에 격추될 운명에 처한 라팔의 사례는 스텔스 성능이 없는 4.5세대 전투기가 현대전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죠. 게다가 파키스탄 국경지대에는 중국제 YLC-8B를 비롯한 대스텔스 및 장거리 탐지 레이더들이 촘촘하게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괴물같은 레이더들은 라팔과 같은 4.5세대 기체가 가진 평균적인 레이더 반사 면적 1제곱미터 수준을 아주 손쉽게 포착해 버리는데요. 이것은 라팔이 약해서라기보다는 4세대급 기체의 태생적인 형상과 피탐지율로는 현대화된 중국식 통합 방공망을 절대로 뚫을 수 없음이 증명되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국이 구축한 방공 시스템이 질적으로 우수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무서운 점은 압도적인 물량과 출력에 있습니다. 체급이 깡패다라는 말이 있듯 특히 지상 레이더의 세계에서는 물량이 절대적인 진리인데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전파를 송수신하는 모듈을 1000개 넣은 레이더보다는 5000개를 무식하게 때려 넣은 레이더가 탐지거리와 해상도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막강한 생산 능력과 자본력을 갖춰 레이더 소자 하나하나에 물량 공세를 펼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이 개발한 KF-21 보라매의 개발 결정은 대한민국의 국방 역사상 가장 전략적이고 선견지명에 빛나는 신의 한 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라판이나 유로파이터 같은 유럽제 4.5세대 전투기들을 겪고 있는 태생적 한계를 KF-21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간파하고 완벽하게 대비하여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라팔이 중국 레이더에 쉽게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개량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는 기체 형상 때문이라 했는데, 라팔의 상징인 델타이카 카나드 그리고 외부 무장은 아무리 최첨단 소재를 바르고 개량을 해도 RCS를 줄이는데 물리적 한계가 명확하죠. 반면 KF-21은 현존 최강의 전투기인 F-22 랩터와 매우 유사한 본격적인 스텔스 형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동체와 날개의 정렬, 톱니바퀴 모양의 메리평 안테나, S자형 공기 흡입구 등은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핵심
핵심적인 스텔스 요소들인데요.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은 기체 배면에 마련해둔 넉넉한 여유 공간에 있습니다. 라팔과 같은 기존 기체들은 내부 무장창을 만들 공간이 애초에 없어서 퇴역하는 그날까지 미사일을 날개 밑에 주렁주렁 매달고 다녀야 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곧 영원히 적의 레이더에 잘 보인다는 뜻이며 생존성이 극도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KF-21은 개발 초기부터 내부 무장창을 염두에 두고 배 쪽 공간을 비워두는 설계를 취득했습니다. 현재 양산되는 모델은 미사일을 반쯤 매립하지만 향후 블록3 개량형에서는 이 공간에 덮개를 씌워 무장을 완전히 숨기는 완벽한 스텔스기로 변신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확장성은 단순히 성능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4.5세대 전투기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경계를 허무는 혁명적인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덱스에 참가했던 대만 군사 전문가 왕 샤오샹은 실물로 전시된 KF-21을 보고 놀라움과 부러움이 섞인 복잡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대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한국은 독자적인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해낸 것이죠. 前阵子在韩国举办了首尔航空展，我跟你讲，他刚刚哦，今天早上才刚从韩国回来。韩国的部分，它其实就比较偏向于他想要推广他们的 K Defense， 他们的韩国自制的国防工业。哦，这是首尔航展它比较关键的地方。因为我们可以看到。韩国算是后起之秀，它在近10年的过程之中，包含教练机、包含飞弹、自走炮战车的出口，它其实已经跃升到了世界上排名第10。那甚至有一些人说它可能会弯道超车，超过以前所谓的欧洲国家他们的产值。那包含说韩国总统李在明更是在首尔航展他第一天宣布说，韩国未来的航太预算将会没有预算的上限。哇！他们甚至说，他们想要把整个航太工业推广到可能到世界第4这种水准。其实第4的话，仅次于美国、俄罗斯、中国。对，是这样子。再介绍到韩国。对，就是变成韩国。那我们也可以看到，因为乌俄战争的关系，美国、欧洲的生产线，他们可能供应不及，因为他们要支援乌克兰。那可能其他国家的产能可能就停顿了。所以韩国就变成一个类似替代品的方案，它既有美制装备90%以上的性能跟品质，但是它也同时比这些装备更便宜。哦，那加上它有一点变成说我不太会大延迟这种方向，所以说韩国制的武器在世界市场，尤其是这些所谓的亲美国家里面，它变成有一点可以取代原本的美制武器。那但是它的品质又不会不好，对，就是它性质够，但是呢，它的这个应该说 CP 值比较高，对，它 CP 值算很高。那包含我们可以看到韩国最近一直在力推 FA50，那它其实我们都可以戏称它叫伪国号嘛，对，因为它很像 IDF， 那它也很像 F16，那它的功能虽然它一般是衍生自教练机，但是它却可以担负对地打击，然后甚至是制空作战的任务。那它的价格又是 F16 的一半不到。但是它的维护成本也更低，对，那是不是假设说你买不起 F16， 像菲律宾买不起 F16， 所以我们就买 FA50。那菲律宾甚至也再增购一个中队的 FA50， 那这个 FA50 更是它可以媲美 F16 的作战功能。我可以挂 Sniper， 那我甚至可以挂 GBU 这一些是未来可以整合的武器系统。那是不是我这个 CP 值就很高？对，这是韩国制武器最近越来越夯的地方在这。对啊，我没有记错的话，菲律宾是第一个使用 FA50， 而且直接实行攻击的国家嘛。我没有记错，他当时在打击那个恐怖分子的时候，就是用 FA50 来打。所以你可以看到，其实我印象比较深刻，当然没有我们不提这种军事装备的话，其实你走到国外发现啊，大家使用 Kia 的车子越来越多，或者是使用韩国制的车子越来越多，所以韩国东西真的是不断在往外输出。那刚刚这个提到的，其实军事装备也是其中之一。那除了 FA50 之外，其实最近很夯。那我知道，其实最近在航太展当中也蛮多人在讨论的，就是他们的 KF-21。KF-21到目前为止，KAI 的经理跟我表示的是说，他们会在2026年的6月以前把所有试飞架次完成。哦，那目前其实他们的基本 basic test flight 他们其实都已经完成了，现在目标是把武器系统整合的部分尽速的完成，然后加上说他们希望 KF-21 的 Block 1，其实他们也可以有对地打击的功能。那最近韩国的国防工业发展局他们有批准了一些额外的测试预算，所以
这些武器系统，他们原本是要在2028年才能加入对地功能，但是他们有望在2027年就提早完成。那2027年也刚好可能可以是第一支 KF-21中队成军的有这么快吗？目前 KF-21第一架的量产机已经在总装阶段。OK， 那预计是明年，可能第3季就可以交付到韩国空军手上。那其实说真的，他们进度还蛮快的。你看 KF-21是2021年7月首飞，但是你看现在6架原型机，然后第一架量产机，说真的进度很快，跟我们的永鹰其实很像，而且我们的永鹰还是从 IDF 改过来。对，那但是 KF-21是完全一架新的飞机，全新的飞机。其实照这个进度看，尤其包含他们所讲的，因为很多东西都把电脑化了，所以他们可以利用电脑的演算或是运算去推测出问题，甚至是直接解决问题。那加上说，韩国在这方面真的是投资这占比非常重。他们把整个 KF-21的计划看成是，有点像一个国家颜面的存在，所以说这个计划只许成功不许失败。KAI 很有诚意的把一架双座004原型机拿来当地面展示，然后005原型机是他们所谓的战斗构型的测评机，他们从瑞山基地飞过来，带着他们的地面行动试飞控制中心，就是一台改装过后的货柜车。对，那一台货柜车，它上面所有的试飞仪电，飞机上的试飞仪电，所有的数据会及时回传到那辆车上，所以它就不一定要在四川那个 KAI 公司的所在地四川机场起飞，不一定，它就可以从瑞山基地起飞，然后去做训练，去做测评，只要那一台车就可以把所有的讯号、所有的数据及时的回传，然后可能我再传回给设计组，诸如此类，它可以异地同时进行。OK， 那这个是其实我们比较少看到，可能台湾还没有这个能力。对，因为它是一个行动控制车。其实我当看到那一台的时候，我就哇，整个 KF-21它是真的是以我们前所未见的下一个世代，对下一个世代的技术在做这件事情。哇，对，这是真的很难得，而且。KAI 的经理还跟我说，其实不要小看他 KF-21这个所谓的性能展示这个表演，这台车它其实也在做演真的，对，因为它可以，比如说好 KF-21我今天起飞了，我就开始记录这些数据，记录所有的数据，虽然它只有短短的7分钟，然后科目也不多，可能比起 F-16，然后 F-22这些当然是比较逊色，但是我连续看了3年的表演，我会发现 KF-21它努力的在变成熟，试飞员对于飞机的性能掌握越来越好。那甚至说，我可以讲说，它小种的科目比 F-16还要精彩。哇，这是最让我印象深刻的部分。但你知道韩国目前有 F-15嘛？然后 F-35最新它现在应该有一个中队了吧？应该没有记错的话。对，那 KF-21它的定位在哪里？KF-21它的最主要目的是取代 F-4，就是去年除役的 F-4，对，幽灵跟 F-5战机。那 F-5战机目前是还没除役，最主要的原因是包含韩国空军其实它的战斗机使用的时限，其实有时候比中华民国空军还长。真的。对，包含说他们的 F-5AB 甚至是到2005年，也就是进入21世纪之后才除役。那当然，他们也受限于预算的限制以及整体计划的延迟什么的，这是每个国家都会发生，所以他们 F-5还没除役。那目前的 KF-21就是为了取代这2型战机而产生的。那包含说，我们可以看到 KF-21第一个基地，它会是在最接近前线江原道的基地。那它现在是把整个 F-5撤出来，撤到水源基地去。那他们是准备在江陵基地盖 KF-21的专用机堡，然后跑滑道什么全部翻修，把它变成新的，来为了让明年 KF-21可以加入。所以 KF-21 Block 1它最主要锁定就是制空作战，就是当年 F-5、F-4的这些任务。对，那所谓的对地打击、密接支援或是什么，他们有 FA-50、F-15、KF-16这些可以挂着一堆的炸弹，对，去打击北韩的核设施，当金正恩水泡脚。那 KF-21部分就是努力在制空作战的部分，先把北韩空军的飞机铲掉，之后再让这一些所谓的 F-16、F-15，去轰炸北韩。所以你也可以看到
为什么 KF-21要部署在最前线，然后 F-16、F-15全都隐蔽在后面，就是因为这个道理。KF-21의 매끈한 외형은 단순한 멋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공학적 승리입니다. 실제로 RCS 레이더 반사 면적 값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라팔과 KF-21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데요. 항공 전문 웹사이트 에어크래프트 101이 공개한 RCS 값 분석 데이터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줍니다. 해당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주파수 선택 표면 FSS 레이돔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적인 공대공 무장 상태의 라팔을 분석한 것인데요.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면 저주파 대역인 VHF와 L밴드에서 라팔의 평균 RCS는 무려 2.0에서 5.7제곱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전파의 파장이 기체의 주요 구조물 크기와 비슷해지는 공명 영역에서 강력한 반사파가 발생하고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수치죠. 또한 사격 통제 레이더 대역인 X밴드에서도 라팔은 평균 3.15에서 4.52제곱미터라는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시뻘겋죠. 이는 외부 무장과 카나드, 급유프루프 등 기체 외부에 돌출된 수많은 장치들이 전파를 이리저리 튕겨내는 난반사를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특히 기체의 형상별 반사량을 보여주는 3D 등고선도를 보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하이 RCS 영역이 기체 전면에 아주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델타익 특유의 넓은 날개 면적과 카나드가 전파를 거울처럼 정반사시키거나 모서리 외절을 일으켜 레이더 반사원을 제거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라팔은 아무리 뛰어난 전자전 장비로 생존을 도모하려 해도 기체 자체가 가진 높은 RCS로 인해 원거리 탐지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 KF-21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매우 놀라웠는데요. 형상 설계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 어남드 버전의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의 영역이 반사량이 낮은 청색과 녹색으로 표시되죠. 이것은 KF-21의 주입과 미익의 정렬, 매립형 안테나, 그리고 경사지게 설계된 동체 측면이 전파를 위험 레이더가 없는 방향으로 산란시키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반매립 무장을 장착한 상태에서는 동체 하부에서 강한 반사를 의미하는 붉은색 영역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은 무장이 장착된 하부를 제외한 기체 상부와 전면의 기본적인 스텔스 형상은 여전히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것을 해석해보면 라팔이 태생적으로 RCS를 줄일 수 없는 구조라면 KF-21의 RCS 증가는 단지 외부 무장이라는 가변적인 요인 때문일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즉 향후 블록3 개량을 통해 내부 무장창을 적용하여 미사일을 기체 내부로 집어넣는 순간 KF-21은 진정한 스텔스 기체로 즉각적인 형상 변환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최강의 스텔스기인 미국의 F-35와 비교해도 구조적으로 꿀리지 않는 공학 데이터도 찾을 수 있습니다. KF-21의 비무장 데이터를 F-35와 비교해보면 F-35와 마찬가지로 전 영역이 균일한 푸른색과 초록색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러한 기술적 우위의 전략적 가치를 알아본 UAE와 같은 국가들은 라팔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KF-21 공동 개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UAE는 원래 미국의 F-35 도입을 강력하게 원했으나 미국이 중국 화웨이 장비 사용 문제와 이스라엘의 안보 우려 등을 이유로 판매를 거부했습니다. UAE 입장에서는 돈은 넘쳐나는데 정작 사고 싶어도 5세대급 스텔스기를 살 곳이 없는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러시아나 중국제 전투기는 성능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고 정치적 리스크까지 너무 커서 도입이 꺼려지는 상황인데 이때 UAE가 원하는 미국제 무장과 호환되면서 스텔스 형상을 갖췄고 기술 이전까지 논의 가능한 기체가 전 지구상에 오직 대한민국 KF-21 하나뿐입니다. 특히 대만의 경우 F-16 바이퍼의 납기 지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적 무기 주문 폭주로 로키드 마틴의 라인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당장이라도 중국이 쳐들어올까봐 급한데 미국은 그저 공급망 이슈로 늦어진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반면 한국은 FA-50 폴란드 계약 후 불과 몇 달 만에 배송해버리는 기염을 토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KF-21 역시 양산 일정을 앞당기기도 할 만큼 온전한 공급망과 생산 라인을 구축해놓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는 F-16 바이퍼 도입을 검토하다가 납기 문제와 총 프로그램 코스트가 3천억 원에 육박한다는 소식에 적잖이 충격을 받은 상황인데요. F-16 바이퍼는 40년 전 설계 플랫폼을 뜯어 고치는 비용이 폭등하여 대당 가격이 3천억 원에 육박해 더 이상 가성비 전투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최대 군사 매체 맥디는 미국의 가격을 듣고 아예 프로필 사진을 F-16에서 KF-21로 바꿔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듯 지금 이 상황에서 KF-21은 가격 대비 미친 성능, F-35급 스텔스 형상, 확실한 납기, 미국 유럽제 무장 호환을 모두 충족하여 도입 예정국들에게 가뭄에
담비이자 유일한 탈출구가 된 것입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일각에서는 자체 개발은 돈 낭비다, 그 돈으로 F-35를 더 사는 게 낫다며 KF-21 개발을 폄하하고 비방했습니다. 한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미국도 10년, 프랑스도 15년 걸리는데 우리는 기술도 없으면서 뭐가 훌륭해서 뚝딱 하느냐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은 보란 듯 해냈고 불가능이라고 말했던 것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된다고 말하는 건 어렵지만 안 된다고 비판하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라고요. 하지만 우리 개발진들은 그 쉬운 비판 뒤에 숨지 않고 묵묵히 밤을 새우며 도면을 그리고 나사를 더욱 조였습니다. 오늘날 시진핑의 대만 위협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KF-21의 가치가 더욱 빛나는 것은 이 전투기가 자주 국방을 향한 우리의 꺾이지 않는 의지가 만들어낸 결정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평, KF-21은 기적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숭고한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위대한 결과물이다. Jestem pułkownik Marcin Boruta, zastępca dowódcy Grupy Obsługi Technicznej. Jeśli chodzi o eksploatację, tyle wykonaliśmy lotów, 1452 loty powietrznych FA-50 wykonały 815 w tym roku. Danych, jeśli chodzi o to, wskaźnik wykonania misji, w momencie mamy poziom 87% wskaźnika wykonania misji w polskich siłach powietrznych. Udało mi się uzyskać najwyższy w Europie. Także możecie być z siebie też dumni. Dzięki naszej pracy mamy taki wskaźnik. 한국 최대 방산 파트너인 폴란드에서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한 축을 담당했던 미그-29 전투기의 남은 전량을 전부 우크라이나에 공유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지난 2023년부터 14대를 빠르게 지원했던 폴란드는 남은 수량 1개 비행대대, 추가 14대 전부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보내기로 한 것이죠. 폴란드 일각에서는 자국의 주력 전투기를 몽땅 우크라이나에 줬다가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공군은 공백은 전혀 없다라며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그 공백을 완벽하게, 아니 오히려 더 강력하게 메워줄 확실한 대안이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대한민국이 만든 FA-50입니다. 도입 초기만 하더라도 폴란드 야당과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FA-50을 단순한 훈련기 혹은 전력 공백을 잠시 메우는 개필러 정도로 평가절하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 기체를 직접 몰고 정비하는 지휘관들과 파일럿들이 체감하는 실전 데이터는 FA-50이 미그-29를 단순히 대치하는 수준을 넘어 폴란드 공군의 체질 자체를 진화시키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현재 FA-50은 폴란드 영공 방위 임무인 에어폴리싱 작전에서 나토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시스템과 완벽하게 통합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동구권 무기체계에 익숙했던 폴란드군이 서방의 나토 표준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데 있어 FA-50이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미그-29는 기동성이 뛰어난 강력한 기체였지만 기령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과 부품 수급 문제는 폴란드 공군의 만성적인 골칫거리였습니다. 반면 FA-50은 도입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유럽 최고 수준인 무려 87%라는 경이로운 임무 수행률을 기록하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죠. 전투기 10대 중 9대가 언제든 출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유지보수가 까다로운 현대 항공무기 체계에서 기적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특히 이 기체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엔진의 신뢰성은 기존 러시아제 엔진과는 비교 자체를 거부할 정도로 압도적인데요. 한화에서 라이센스하여 제작하는 F404 엔진은 미그-29의 RD33 엔진 대비 수명이 무려 7배나 길다는 사실이 이번 폴란드 23 항공 전대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고치느라 경납고에만 박혀있는 비행기를 우크라이나로 보내버리고 명령만 내리면 언제든 하늘로 솟구치는 비행기를 확보하게 된 셈인 것이죠. 또한 현재 월 100시간이 넘는 비행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FA-50인데 이는 폴란드 공군의 실질적인 주력기로서 맹활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이죠. 여기에 더해 전투기 한 대를 띄우는데 드는 유지 비용이 같은 부대 내 F-16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은 FA-50이 가진 또 다른 엄청난 전략적 가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적은 비용으로 더 자주 띄울 수 있다는 것은 조종사들의 비행기량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뜻이며 이는 곧 공군 전체의 전투력 상승으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특히 폴란드는 이번 미그-29 공여 결정을 통해 실리적으로도 엄청난 이득을 챙길 수 있었는데 바로 실전에서 검증된 우크라이나의 드론 기술 획득과 EU 펀드를 통한 막대한 금전적 보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것입니다. 지난 12월에 발표된 EUSAF 프로그램에서 폴란드는 그야말로 최대 수혜국으로 등극하며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EU가 유럽 전체의 방위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든 이 프로그램에서 폴란드는 약 437억 유로, 하나로 따지면 무려 64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출 승인을 받아 전체 프로그램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독식했습니다. 미그-29를 공유하면서 위 자금을 동부방패 프로젝트에 쓰겠다는 계획으로 폴란드는 수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지난 12월 10일에는 미그-29와 우크라이나 드론 기술 맞교환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기술은 실전 경험이 풍부한 우크라이나에서 가져오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제품의 양산 비용을
FA-50은 EU 펀드 등을 끌어와 해결하는 그야말로 똑똑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략의 성공의 기저에는 사실상 FA-50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였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FA-50이 만든 창조경제, 만약 FA-50이 제때 도입되지 않았거나 도입 후에 잦은 고장으로 경납고에만 처박혀 있었다면 폴란드는 감히 미그-29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죠. 그랬다면 우크라이나로부터 드론 기술 이전도 없었을 것이고 EU로부터 대규모 지원금을 받아낼 명분도 약해졌을 것입니다. 오늘날 FA-50의 성공적인 배치 과정이 호평을 받고 있지만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정치권의 극심한 반대와 조롱도 많았습니다. 당초 FA-50 도입 계약이 체결될 당시 폴란드의 야당이었던 현 집권 세력의 핵심 인사들은 이 계약을 맹비난하며 사업 자체를 흔들었는데요. 특히 현재 폴란드 국방부 차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체차리 톰칙은 당시 야당 의원 신분으로 FA-50은 제대로 된 무장을 구할 수도 없는 껍데기라면서 이것은 전투기도 아닌 쓸모없는 연습기일 뿐이다 라는 식의 원색적인 비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현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는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요. 오히려 FA-50은 폴란드 안보 강화를 넘어 주변국과의 관계 및 EU 내에서의 입지 등 정치 외교 분야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들이 해야 할 정치 외교 과제를 FA-50이 대신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공세 속에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반대파들이 FA-50을 비하하기 위해 붙였던 파픽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 파픽은 아주 흔하고 전형적인 작은 강아지 이름으로 한국말로 치면 전투기한테 바둑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조롱한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바둑이가 폴란드 하늘을 멱살 잡고 캐리 중이라서 까던 놈들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 FA-50을 직접 운용하는 제23 전술 항공기지 항공전비전대 부전대장 마르친 보르타 중령은 이러한 정치권의 비하를 의식하듯 조목조목 팩트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보르타 중령은 인터뷰를 통해 파픽은 명백한 멸칭이며 우리 기지의 그 어떤 조종사나 정비사도 FA-50을 파픽으로 부르지 않는다 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면서 오히려 모든 종사자들은 이 기지를 존중하며 이 기지 역시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여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지난 11월에 공개된 FA-50의 2년간의 운용정비 과정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충격적인 데이터까지 공개되었습니다. 발표자인 보르타 중령을 자랑스럽게 만든 놀라운 후기 한번 빠르게 살펴보죠. Witam wszystkich. Ci, którzy mnie nie znają, to się przedstawię. Jestem podpułkownik Marcin Boruta, zastępca dowódcy Grupy Obsługi Technicznej. No i pełnię oczywiście funkcję również rzecznika prasowego naszej bazy, więc teraz my się będziemy chwalić. Parę słów powiem na temat samolotu, szczególnie dla tych osób, które nie znają samego samolotu. Później szczegóły to sobie na spokojnie będziemy mogli już omówić tutaj przy tych samolotach, które postawiliśmy, żeby Państwu zaprezentować, łącznie właśnie z wariantem uzbrojenia, który tutaj widzicie na samolocie numer 1. To jest połączenie naszej historii, tutaj wracając trochę do historii, czyli mamy samolot MiG-29, który przez 29 lat pełnił tutaj funkcję i był na wyposażeniu naszej bazy. Tak jak widzicie te daty, 31 stycznia pożegnaliśmy ostatniego MiG-a z naszej bazy, a w roku 2023 przyjęliśmy również 12 samolotów w wersji G. Parę słów na temat konstrukcji tego samolotu. Samolot FA-50 wywodzi się z całej rodziny samolotów T-50. Firma Lockheed Martin zaprojektowała dla Koreańczyków samolot w wersji T-50 i to był typowy samolot szkolno-treningowy. Tutaj mamy na górnych obrazkach właśnie samolot w wersji T-50. Później pojawiła się wersja T-50 w wersji B, to jest samolot szkolno-treningowy grupy pokazowej, która prezentuje ten samolot i przedstawia jako taka prezentacja dla innych państw. A tutaj na dolny prawy obrazek to mamy samoloty akurat Sił Powietrznych Tajlandii i to jest wersja TA-50, czyli samolot uderzeniowy. Z samolotu okazało się, że samolot ma dosyć duży potencjał modernizacyjny i tak powstał samolot FA-50, czyli lekki samolot wielozadaniowy i tu mamy zdjęcia z pierwszej prezentacji naszego samolotu. Samolot dla Polski został zaprezentowany 7 czerwca 2023 roku, a na górze to są pierwsze zdjęcia naszych samolotów, te, na których już nasi technicy, nasi inżynierowie się szkolili w Korei. Praktycznie rzecz biorąc samoloty przyszły w 2023 roku i tutaj już od 15 sierpnia rozpoczęliśmy loty na tych samolotach i te loty kontynuujemy do dnia dzisiejszego. Sam samolot 6,5 tony masa pustego samolotu. To co jest ważne dla tego samolotu, to samolot ma bardzo szeroką gamę uzbrojenia do niszczenia celów naziemnych.
może zabrać ponad 4,5 tony uzbrojenia. Generalnie to jest jego główną zaletą. Prędkość maksymalna 1,5 Macha, prędkość wznoszenia 200 metrów na sekundę. Ogromną zaletą tego samolotu to jest silnik. Silnik General Electric F404. Jest to silnik wzięty z samolotu F-18, sprawdzona, dobra konstrukcja, produkowana przez firmę Hanwha na licencji oczywiście. Zaletą tego silnika jest jego modułowość i nasza eskadra techniczna, która wchodzi w skład grupy obsługi technicznej, dąży do tego, żeby mieć taki poziom obsługowy, żeby móc te moduły rozbierać. Zaletą modułowości jest to, że możemy w przypadku uszkodzenia jednego z modułów je wymieniać. Tutaj już na bazie naszego hangaru, naszej eskadry technicznej liczymy na to, że takie możliwości osiągniemy. Porównując tylko sam silnik, jeśli chodzi o ciąg, gabaryty, nawet zużycie paliwa jest bardzo porównywalny z jednym silnikiem samolotu MiG-29 RD-33. Ale co jest jego zaletą? Zaletą jest to, że te elementy, które resursowo mają resurs najkrótszy, czyli przede wszystkim łopatki pierwszego i drugiego stopnia, sprężarki niskiego ciśnienia oraz łopatki sprężarki wysokiego ciśnienia, ich resurs jest 7-krotnie większy niż w silniku RD-33. O tym zakresie uzbrojenia chwilkę też powiem. Samolot, tu będziecie mogli sobie Państwo zobaczyć na samolocie numer 1 te środki bojowe, które są podwieszone, czyli klasyczne bomby MK-82, bomby szybujące JDAM, rakiety do niszczenia celów naziemnych oraz nawodnych, czyli rakiety Maverick. No i bardzo ciekawe, interesujące takie działko, które też będziecie mogli sobie tutaj Państwo obejrzeć, 3-lufowe działko w systemie Gatlinga. Jest to działko lotnicze 3-lufowe o szybkostrzelności 3000 strzałów na minutę. Tu możecie zobaczyć, jak szybko jest zużywany cały zapas amunicji na tym samolocie i po amunicji. Także szybkostrzelność ogromna. Co do środków bojowych, jeśli chodzi o same środki bojowe, to tutaj tylko na dole to jest akurat jeden ze slajdów prezentacji, która była prezentowana na szkoleniu. Taki niestety podpis na samym dole jest, że elementy, które są na tym samolocie zastosowane, wymagają zgody oczywiście rządu Stanów Zjednoczonych. Tu mamy porównanie, dlatego że te samoloty, które tutaj widzimy, to są w wersji GF, czyli to jest ta wersja, którą używali Koreańczycy. Po to, żeby zakup mógł być zrealizowany bardzo szybko, musieliśmy wziąć to, co nam Koreańczycy zaproponowali. Natomiast dla nas samolot będzie przygotowany w wersji PL. I to, co my żeśmy sobie zażyczyli, no to przede wszystkim inny radar, Link 16, czyli przesył danych, możliwość tankowania w powietrzu, większy zbiornik podkatłubowy o pojemności 300 galonów, możliwość przenoszenia zasobnika Sniper, sensory nahełmowe. To są te elementy, które w tej chwili są w trakcie wdrożenia i czekamy, aż zostanie to w pełni zintegrowane z samolotem. Tu mamy porównanie stacji radiolokacyjnej, aczkolwiek stacja radiolokacyjna, która jest w tym momencie zabudowana na tym samolocie, i tak ma całkiem duże możliwości, bo tak jak widzicie, zasięg 80 mil morskich, wykrywanie celów 64 w powietrzu, 15 celów na ziemi, więc to jest i tak bardzo dobre parametry. W tej chwili trwa integracja z nowoczesnym radarem Phantom Strike, który będzie miał oczywiście ten zakres możliwości jeszcze większy. Tak wygląda już proces produkcji naszych samolotów. Zresztą nasi inżynierowie okresowo przyjeżdżają do fabryki KAI, żeby nadzorować proces powstawania samolotów. Tu mamy pierwsze zdjęcia, które Skrzydłata Polska opublikowała. To jest samolot numer 14, montowany już w zakładach KAI. I tutaj parę rzeczy, które chciałbym powiedzieć, jeśli chodzi o podsumowanie naszej działalności, jeśli chodzi o grupę obsługi technicznej. Tak jak widzicie, w tej chwili 67 osób zostało przeszkolonych w Korei. To były te osoby, które tak naprawdę przyjmowały samoloty i całość sprzętu związana z całym pakietem zarówno logistycznym, jak i w ogóle z całym programem FA-50. Ale na szczęście my już uzyskaliśmy możliwość szkolenia personelu technicznego całkowicie w Polsce, więc szkolimy sobie w 16 specjalnościach technicznych całkowicie już personel w Polsce. I w tej chwili, tak jak widzicie, ponad 100 przeszkolona w zeszłym roku, około 100 osób w tym roku. Cały czas kolejne kursy trwają i kolejne osoby są przeszkalane. Jeśli chodzi o eksploatację, tyle wykonaliśmy lotów, 1452 loty.
polskich siłach powietrznych FA-50 wykonały 815 w tym roku. Na zielono zaznaczyłem samoloty, które mają w tej chwili wypracowany ten największy resurs, czyli tak jak widzicie EFT to jest ten powiedzmy czas lotu. 2 samoloty doszły już do 200 godzin, jeśli chodzi o sam nalot. To są obsługi. Tyle obsług grupa obsługi technicznej wykonała. Widzicie ilość ogromna, 3548 obsług personel techniczny wykonał. No, samolot jest bardzo skomplikowanym samolotem, wymaga bardzo dużej dbałości, jeśli chodzi o personel techniczny i tych obsług jest naprawdę bardzo dużo. Także żebyście mieli też pojęcie, że to jest ogrom pracy, który musiał zostać włożony, żeby te samoloty były bezpiecznie eksploatowane. No i tutaj nasz, można by powiedzieć, sukces, historyczne też zdjęcia. Pierwszy demontaż silnika podczas obsługi FACE po 200 godzinach lotu na samolocie. Już ten phase został wykonany. Samolot, który po lewej stronie widzicie, jest samolot numer 3. To jest drugi samolot, na którym jest wykonywana obsługa po 200 godzinach lotu. I teraz parę takich jeszcze danych, jeśli chodzi o to, no, z czego jesteśmy dumni. Wskaźnik wykonania misji w 2025 roku. To jest parametr, który mówi o tym, że to wszystko, co zostało zaplanowane i te samoloty, które poleciały, żeby wykonać pewną misję, wykonały swoje zadania, nie musiały lądować ze względu na jakiś defekt, który się pojawił w powietrzu. W tym momencie mamy poziom 87%. Jest to najwyższy poziom wskaźnika wykonania misji w polskich siłach powietrznych i z danych, które udało mi się uzyskać, najwyższy w Europie. Także możecie być z siebie też dumni. Dzięki naszej pracy mamy taki wskaźnik, którym się naprawdę możemy pochwalić wręcz na całym świecie. Jeśli chodzi o średni nalot, widzicie tutaj tą krzywą, która tak naprawdę tutaj dosyć mocno wzrasta. W ostatnich miesiącach udało nam się przekroczyć 100 godzin nalotu miesięcznego. Ostatni miesiąc, październik, 114 godzin lotów i sądzę, że będzie tylko wzrastał, aby tylko samoloty były sprawne. Jeśli chodzi o samą sprawność, no samolot jest, tak jak mówiłem, bardzo skomplikowany, więc niestety oczywiście się też dosyć często psuje. Średnio wychodzi nam 24 defekty miesięcznie, natomiast no generalnie to, co nas bardzo cieszy na wykresie dolnym, jest pracochłonność, która jest niezbędna do tego, żeby te samoloty usprawniać. I pracochłonność od praktycznie rzecz biorąc września spada, więc średnio 2-3 roboczo godziny potrzebujemy na usunięcie defektu, więc wzrastająca nawet ilość niesprawności akurat nas tutaj nie przeraża, dlatego że nasi technicy mają coraz większe doświadczenie, coraz szybciej radzą sobie z usprawnianiem tych samolotów, oby tak dalej. Także gratuluję wszystkim moim ludziom i naprawdę jestem z Was dumny. Tyle z mojej strony. Bardzo dziękuję. Mam nadzieję, że te dane Wam trochę uzmysłowiły, jak dużo pracy sami też włożyliście w to wszystko i po prostu życzę kolejnych sukcesów. Dziękuję bardzo. 특히 야당에서 돈 낭비라고 콕 집어 지적했던 시뮬레이터 역시 현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보물단지로 엄청난 호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웃긴 게 비판한 것들만 더 대박나는 현실. 보르타 중령은 한국카이가 개발하고 제작한 시뮬레이터는 단순한 기동 연습용 장난감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며 그 성능에 찬사를 보냈는데요. 그러면서 주된 목적은 임무 계획, 비행 실행, 공중에서의 다기종, 지휘 통제, 그리고 무엇보다 매우 어려운 임무들을 수행하는데 이 시뮬레이터들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FMS, 즉 전술 인물 시뮬레이터는 비행의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조준 및 항법 시스템의 시험까지 100%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죠. 그는 폴란드 공군이 유럽 내 최고의 사출 시간과 훈련량을 최근 달성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도 바로 이 한국산 시뮬레이터 덕분이라고 했는데, 날씨가 안 좋아도 훈련을 풀로 돌릴 수 있어서 폴란드 조종사들 레벨업 속도 무진장 빠른 상황이죠. 한국 손도 안 빌리고 자기들끼리 조종사 찍어내는 중. Coś więcej o tym centrum symulacji, jak ono działa, co tutaj mogą ćwiczyć Centrum symulatorowe składa się z dwóch podstawowych głównych symulatorów, czyli to jest taki symulator OFT, czyli to jest Operational Flight Trainer oraz Full Mission Simulator. Dwa rodzaje symulatorów, one różnią się swoją budową, bardziej jeśli chodzi o to
który wierniej oddaje tak jakby proces lotu. Symulatory były niezbędnym elementem do tego, żeby rozpocząć proces szkolenia pilotów wyłącznie w Polsce. Tak, żebyśmy byli całkowicie niezależni od strony koreańskiej i nie musieli wysyłać pilotów, zarówno tych młodych, którzy dopiero rozpoczynają proces szkolenia, jak również pilotów, tych, którzy już są przeszkoleni, ale okresowo muszą wykonywać również loty na symulatorze. Bo te szkolenia trwały już około 2 lat wcześniej. Szkolenia tak naprawdę rozpoczęły się w momencie podpisania, zaraz po podpisaniu umowy na dostarczanie samolotów FA-50. Przypomnijmy, że personel, zarówno latający, jak i personel techniczny, ten, który brał udział w procesie i cały czas bierze udział w procesie przyjmowania elementów systemu uzbrojenia FA-50, to był ten personel, który przeszedł przeszkolenie w Korei i miał już podstawową chociażby tą wiedzę do tego, żeby skutecznie móc przyjąć cały ten sprzęt, który jest związany z eksploatacją tego samolotu. Skoro mamy teraz te symulatory, czyli już jesteśmy tak całkiem niezależni od Koreańczyków, jeśli chodzi o szkolenie, czy jeszcze coś musimy robić razem z nimi albo u nich? W tej chwili, jeśli chodzi o samolot w wersji GF, jesteśmy całkowicie niezależni. To, co będziemy jeszcze musieli wykonać w Korei, to oczywiście będzie tak jakby doszkolenie do wersji PL. Jeśli można. Czy można powiedzieć, że taki dyżur bojowy prowadzony przez FA-50GF będzie w systemie narodowym będzie równoważny do tych dyżurów, które prowadzą inne eskadry na samolotach bardziej taktycznych, wielozadaniowych? Tak, oczywiście. To pełnienie dyżuru w systemie narodowym nie odbiega w żaden sposób do systemu natowskiego. Nasze samoloty również w wersji GF bez problemu będą również wpięte w system air policing, tak żeby były równoprawnymi samolotami, które pełnią dyżur w tej chwili, jeśli chodzi o pozostałe kraje NATO. Mogę Państwu powiedzieć, bo to sam akurat też widziałem podczas jednej z wizyt w Korei, widzieliśmy system tankowania w powietrzu, on już był sprawdzony i przetestowany. Natomiast przede wszystkim elementy związane z wyposażeniem radioelektronicznym, bo pamiętajmy, że to nie chodzi tylko o samą stację radiolokacyjną, tylko potrzebny jest zaawansowany system celowniczo-nawigacyjny, który będzie zintegrowany ze wszystkimi systemami uzbrojenia, z podwieszeniami, które będą też zasobniki dodatkowe, które będą rozszerzały nam zakres przenoszonego uzbrojenia. I tak naprawdę ten jeden główny, wielki system celowniczo-nawigacyjny jest tym najbardziej kluczowym i najbardziej chyba skomplikowanym elementem, który będzie obsługiwał całe to wyposażenie, umożliwiając również późniejsze rozszerzenie o kolejne środki bojowe, które będą wdrażane do samego samolotu. Jestem przekonany, że symulator będzie bardzo ewoluował, wszystko będzie związane z tym, co nowego na tym samolocie będzie zaimplementowane. I system Link 16, i nowoczesny system swój obcy. Wszystkie te elementy, to co będzie wdrożone w samolocie w wersji PL i w kolejnych modyfikacjach tego samolotu będzie musiało być również zaimplementowane na symulatorze, także jestem przekonany, że rozwój tego systemu będzie ciągły, można powiedzieć. Jeżeli możemy powiedzieć, że FA-50 jest równoważny w zadaniach air policing, na przykład z F-16, czyli może wypełniać te same zadania, czy moglibyśmy tak przynajmniej oszacować, o ile taki koszt godziny lotu takiego FA-50 jest niższy w stosunku do takiego wielozadaniowego samolotu bojowego? Tak, my to liczyliśmy. Liczyliśmy to nawet na bazie doświadczeń, które mieliśmy z początkowej fazy eksploatacji tego samolotu. Bardzo skrupulatnie policzyliśmy ilość elementów, które uległy uszkodzeniu, które trzeba było wymienić na bazie kosztów, które zostały opracowane i oszacowane przez firmę KAI. Wyliczyliśmy wstępnie też koszt eksploatacji samych samolotów. Mając cenę samolotu, koszt eksploatacji, oczywiście nie liczymy kosztów pracy ludzi, bo sama baza ma ogromną ilość tutaj personelu. Natomiast koszt wyszedł nam praktycznie rzecz biorąc połowę kosztu eksploatacji samolotu F-16. Ja jeszcze bym się dopytała o tę różnicę między dwoma typami symulatorów. Zaczął Pan o tym mówić, ale może coś więcej? Symulator OFT, czyli Operational Flight Trainer, to jest symulator, który nie w 100% dokładnie odzwierciedla wszystkich elementów, które mamy w kabinie. To jest symulator, który służy do wstępnego szkolenia pilotów, którzy rozpoczynają proces latania, można by powiedzieć, na samolocie FA-50. Można by powiedzieć, że to jest symulator, który ma służyć do tego, żeby nauczyć pilota latać tym samolotem. Symulator FMS, czyli Full Mission Simulator, jest to symulator, który w 100% odzwierciedla
zarówno fizykę samego lotu, ale przede wszystkim właśnie te zobrazowania systemu celowniczo-nawigacyjnego, o którym ja mówiłem. I na tym już symulatorze piloci, którzy, można powiedzieć, potrafią latać, będą wykonywali skomplikowane, trudne misje z zastosowaniem bojowym, ze współpracą z innymi maszynami w locie. No przede wszystkim chodzi o zastosowanie, jeśli chodzi o środki bojowe. Czyli tam nikt nie będzie już się uczył, no nie wiem, lądowania czy podejścia do lotniska, bo nie do tego to służy, więc do tego jest ten symulator, powiedzmy, no mniej skomplikowany, ale też i tańszy, bo ten symulator tańszy stanowi 60% wartości symulatora głównego. Tak, żeby no, eksploatować już symulator główny wyłącznie dla pilotów, którzy są zaawansowani w lotach, a także, żeby tak jakby odświeżać nawyki pilotów, instruktorów w trudnych warunkach atmosferycznych, no, generalnie pilotów zaawansowanych. Czy to znaczy, że jak będzie drugi tego typu, bo będą jeszcze dwa takie same produkty? Ogólnie rzecz biorąc, symulatorów będzie aż 6, dlatego że te dwa w wersji GF, które już stoją, będą uzupełnione. Zresztą byliście Państwo na hali głównej, widzieliście, że jest jeszcze miejsce na kolejne dwie takie kopuły i to będą dwie kopuły też symulatora tego, powiedzmy, mniej zaawansowanego i głównego dla wersji PL i dwa takie symulatory również staną w jednostce w Świdwinie, czyli w jednostce, w której będzie trzecia eskadra samolotów FA-50. Będziemy mieli 6 takich symulatorów, które będą mogły ze sobą współpracować, plus dorzucając jeszcze stanowiska instruktorów, na dobrą sprawę będzie można stworzyć no, dużą taką jednostkę lotniczą i wykonywać zadania równocześnie na wielu stanowiskach. A te dwa będzie można jednocześnie, używając dwóch symulatorów, tworzyć jakby misję taką wspólną na dwa Tak, samoloty? to jest tak naprawdę, to jest najtrudniejsze w samym lataniu. Nie wykonywanie manewru, bo symulator nie służy do tego, żeby robić manewry i uczyć, nie wiem, pilota na loty pokazowe, tylko przede wszystkim chodzi nam o to, żeby wykorzystać te symulatory do zaplanowania misji, wykonywania lotów, dowodzenia w powietrzu wieloma samolotami, wykonywania przede wszystkim tych bardzo trudnych misji. Bazując na Pańskim doświadczeniu, biorąc pod uwagę doświadczenia, które 23. baza wyciągnęła z eksploatacji samolotów MiG-29, jakim ułatwieniem jest taki nowoczesny symulator i jak jego ta nowoczesność przedstawia się w stosunku do porównywalnych urządzeń dostępnych na rynku? Symulator jest absolutnie niezbędnym urządzeniem, nowoczesny symulator jest absolutnie niezbędnym urządzeniem, które jest w tym momencie niezbędne do szkolenia zarówno personelu latającego, jak i personelu technicznego, bo przypominam też, że gro techników i inżynierów również korzysta z tego symulatora, dlatego że mamy tam zobrazowania, których też się muszą nasi technicy nauczyć, które są no, nie do zobaczenia na ziemi. Natomiast jest to absolutnie niezbędne, bo po pierwsze no, mamy warunki bezpieczeństwa na wyższym poziomie, możemy zaimplementować wszelkie, praktycznie rzecz biorąc, sprawy awaryjne, które mogą się wydarzyć w powietrzu i oczywiście no, z dużo mniejszym stresem taki pilot jest w stanie przetrenować wszystkie, praktycznie rzecz biorąc, możliwe awarie w powietrzu, tak żeby instruktor sprawdził, czy pilot poprawnie reaguje, ale nie zapominajmy również o sytuacji, w której piloci już zaawansowani muszą się wznawiać, jeśli chodzi o szczególnie warunki trudne, czyli noc, trudne warunki atmosferyczne. Do tej pory, kiedy nie było takich symulatorów, korzystając z doświadczenia na MiG-29, pilot, w zależności też oczywiście od swojej klasy, na przykład musiał co 2 miesiące wykonać lot w trudnych warunkach atmosferycznych w nocy, po to, żeby udowodnić, że on te nawyki nadal posiada. Jeżeli mamy piękną pogodę przez dłuższy czas, no trudno organizować loty i zaliczać pilotowi lot w trudnych warunkach atmosferycznych, kiedy mamy piękne słońce, piękną noc, no bo to wiadomo, że takich warunków wtedy nie mamy. Nie będziemy mieli warunków no, tych minimalnych na zawołanie. Natomiast na symulatorze ustawiamy sobie minimalne warunki, mamy dokładnie taką podstawę, jakie te warunki określają, siłę wiatru i widzialność. Pilot siada, wykonuje ten lot, instruktor sprawdza, czy lot został zaliczony. Na dobrą sprawę, licząc same tylko takie loty, symulator jest w stanie się zwrócić w przeciągu roku eksploatacji, bo nie marnujemy i nie wykorzystujemy resursu samolotu i jego elementów no, na takie loty wznawiające, chociażby patrząc pod względem już odchodząc od samego procesu szkolenia pilotów.
pytanie trochę z przymrużeniem oka. MiG-29 jest w nazwie kodowej określany mianem Fulcruma, jeżeli mówimy o kod natowski. Z kolei Fafik, to znaczy FA-50 jest określane mianem Fafika. Niegdyś powstała taka seria filmów o nazwie Fulcrum Drivers, która była doskonałym materiałem promocyjnym dla eskadr latających na MiG-29. Czy planują Państwo być może snują jakieś marzenia o stworzeniu materiałów promocyjnych o nazwie Fafik Drivers? Na pewno nie będziemy planowali Fafik Drivers, dlatego że nazwę Fafik stworzyli dziennikarze albo osoby, które są nieprzychylne temu samolotowi i radziłbym tej nazwy nie używać akurat w 23. bazie lotnictwa taktycznego, bo ten samolot tutaj nie jest tak nazywany. A czy mógłby Pan zdradzić, jak jest nazywany? FA-50. Po prostu? Po prostu. Nie ma jakichś ołówek i tak dalej? Nie. Tak jak przy innych typach. Akurat Rozumiem. Okej. I wszyscy lubią i szanują ten samolot, więc nie ma sensu go obrażać. Natomiast ja odsyłam Państwa, żebyście sobie zobaczyli film, który jest zamieszczony na stronie facebookowej naszej bazy. Jest to film, który został zrobiony dla uczczenia rocznicy i święta naszej bazy w tym roku. I on już prezentuje, poza tą częścią historyczną, której my jesteśmy tutaj kultywatorami, szczególnie wielu jednostek związanych z godłem kościuszkowskim, ale w drugiej części mamy już część materiałów, które zostały nakręcone i z samych lotów, ale również i z kabiny. Warto sobie to też zobaczyć, dosyć fajnie to wygląda. Nasi piloci też mają się czym pochwalić, szczególnie, że samolot może nie ma takich osiągów jak MiG-29, ale generalnie żaden samolot nie dorównuje pod względem osiągów tej konstrukcji. Natomiast samolot jest niezwykle zwrotny, jest bardzo trudny do zobaczenia w walce kołowej na bliskim dystansie i tam wykorzystuje swoje te możliwości, także tak naprawdę dobry pilot musi znać mocne strony swojego samolotu i umieć je wykorzystać. Czy można powiedzieć, jakim maksymalnie nalotem któryś z tych czołowych instruktorów wykazuje się na FA-50, jaki po prostu maksymalnie nalot udało się jednemu z pilotów osiągnąć? Piloci instruktorzy, czyli tych dwóch pilotów, którzy wdrażali, można by powiedzieć, to oni przyjmowali jako też członkowie komisji zamawiającego samoloty FA-50, czyli ci pierwsi, którzy osiągnęli status instruktora, to są naloty przekraczające 300 godzin każdego z nich. My z naszej strony mogę tylko powiedzieć, że lada chwila przystępujemy prawdopodobnie w tym tygodniu pierwszy samolot FA-50 dojdzie do poziomu 200 godzin w powietrzu i czeka nas obsługa, której do tej pory jeszcze nie robiliśmy, właśnie się do niej przygotowywujemy, tak zwany phase po 200 godzinach lotu. To będzie realizowane na hangarze eskadry technicznej. To jest taki przegląd techniczny już grubszego rzędu, gdzie zaangażowani będą specjaliści wielu specjalności. 현재 F-50 계열 항공기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이라크, 말레이시아 등 전 세계 6개국에서 영공을 지키며 그 압도적인 신뢰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다양한 기후와 작전 환경 속에서도 뛰어난 가동률, 임무 성공률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 기체의 설계가 얼마나 우수한지를 방증하는 것인데요. 특히 나토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폴란드에서의 성공 사례는 이러한 신뢰에 결정적인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유럽의 항공 규제와 나토의 상호 운용성 기준을 모두 충족시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FA-50의 브랜드 가치는 수직 상승했죠.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이집트로의 100대 수출 논의 또한 이러한 실전 운용 데이터와 폴란드에서의 전략적 성공 가치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집트 역시 노후화된 구수련제 전투기를 교체해야 하는 시점에서 폴란드가 보여준 FA-50 도입을 통한 공군 현대화 및 산업협력 모델에 큰 매력을 느꼈을 것이 분명한데요. 이제 그 누구도 FA-50을 파픽, 바둑이라 부르며 비웃을 수 없는 상황이며 오히려 폴란드 공군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전력임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바둑이인 줄 알았는데 그냥 미친 사냥개였음. Okay, if everyone moves in, fence please. So, unfortunately, this is illustrative of the process we've been going through over the last few days, which is finding the new faults on the gun that we haven't yet identified, and the ability for the crews to fault find and go through it.
It stated that the army aims to establish 2 battalions equipped with K9 Thunder, aligning with Finland and Norway to enhance interoperability and logistics within the Nordic defense cooperation. As we noted in our other video, this platform has proven itself reliable and can be delivered quickly and offers good value for money. 방산강국이자 자존심 세기로 유명한 북유럽의 스웨덴에서 지금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자신들이 만든 명품 무기 바로 차륜형 자주포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아처를 보유한 나라인데요. 그런데 최근 스웨덴 정부와 군 내부에서 자국의 자랑인 아처가 아닌 대한민국의 K9 자주포 도입을 매우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자국 무기를 두고 한국산을 선택했다는 건 단순히 무기 하나를 사는 문제가 아닌데요. 이것은 한국 방산의 위상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스웨덴의 충격적인 태세 전환과 그 배경에 숨겨진 노르웨이와 영국 그리고 지구 반대편 호주에서 들려온 기적과도 같은 K9 첫 실사격 소식까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러스키리 지난 11월 24일 스웨덴군이 정부에 제출한 공식 보고서 군사방위 설계에 관한 고려사항에서는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향후 스웨덴의 국방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였는데요. 그런데 문서 3.3.3 항목 타격 능력 강화 부문을 보면 놀라운 문구가 등장하는데 여단 및 사단의 전투 능력은 궤도형 포병 도입과 로켓 포병 전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단연 궤도형 포병이었죠. 스웨덴군은 그동안 바퀴가 달린 차륜형 저주포인 아처를 주력으로 운영해왔는데 이 문서에서 그들이 아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국방 계획에 궤도형 자주포 도입을 아예 명문화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문서에서는 특정 모델명을 적시하지 않고 궤도형 포병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지만 스웨덴 현지 전문가들과 언론 그리고 전세계 군사 관계자들은 이것이 사실상 한국의 K9 자주포 도입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스웨덴의 유력 일간지인 다겐스 뉴에테르 역시 K9 자주포 도입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도하며 이 흐름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K9일까요? 우선 이미 스웨덴의 옆 동네인 핀란드와 노르웨이 그리고 발트해 건너 에스토니아까지 모두 K9을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스웨덴까지 K9을 도입하게 되면 북유럽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K9 벨트로 묶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유사시 유지보수는 물론이고 부품 공유, 탄약 호환 측면에서 엄청난 이점이 생기는 것이죠. 전쟁이 터진 뒤 부품이 없으면 옆 나라에서 바로 빌려올 수 있으니까요. 이미 물밑 작업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5년 10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스웨덴 국방 물자청과 약 1,500원 규모의 모듈형 장약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을 향후 K9 자주포 본체 도입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탄약을 터뜨리는 장약을 한국산으로 쓴다는 것은 그 장약을 사용하는 포신 역시 한국산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핀란드나 노르웨이가 K9을 샀을 때와 지금 스웨덴의 경우가 주는 파장의 차원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자체적으로 자주포를 만들 능력이 없는 수입국 입장이었지만 스웨덴은 상황이 전혀 다른데요. 스웨덴에는 BAE 시스템즈 보포스라는 세계적인 방산 기업이 버티고 있고 이곳에서 만든 아처는 현존하는 차륜형 자주포 중에서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명품 자주포로 불리고 있습니다. 보통 방산 강국들은 자국 산업 보호와 국민들의 자존심 때문에 성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국산 무기를 최우선으로 채택하는데요. 게다가 지금도 스웨덴은 아처를 다른 나라에 팔기 위해 열심히 세일즈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국 정부가 아처 대신 한국산 K9을 선택한다는 것은 전세계 방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일 수밖에 없죠. 스웨덴조차 자국 무기보다 K9을 선택할 정도로 K9의 성능이 대체 불가하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심어주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한국 무기는 서방제 무기가 너무 비싸거나 정치적으로 도입하기 힘들 때 찾는 대안 성격이 강했습니다. 가성비 좋은 2등 제품이라는 인식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아처의 종주국인 스웨덴이 K9을 보안제로 도입한다는 것은 겨울철이나 험지 그리고 전면전 상황에서는 결국 바퀴가 아닌 무한궤도 즉 K9이 정답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인 것이죠. 결국 공급망과 납기는 스웨덴에겐 둘째 문제인데 K9이 아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이유 그리고 자국산 무기까지 포기하면서 K9을 선택하려 하는 이유는 K9이 북유럽 지옥의 험지에서 가장 우수한 돌파 능력을 지닌 자주포인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이고 진흙탕이 된 숲속에서 바퀴 달린 아처가 헛바퀴를 돌 때 K9은 거침없이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인데 북유럽 군사를 전문으로 다루는 발틱 디펜스 리뷰와 같은 채널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In early December, we put out a video discussing why Sweden's neighbors and 2 of its closest allies had chosen not to purchase the country's advanced wheeled self-propelled Archer artillery system and instead opt for tracked South Korean-made K9s. Was it cost? Was it delivery schedules? We may never know all the details, but we do know that mobility can play a huge factor, and in this category, a tracked platform typically wins.
particularly when you're talking about mobility in the high north, where ground can be soft and roads can be limited. It seems like Sweden has also come to this realization and wants some tracked self-propelled artillery for its own armed forces. The specific relevant part of the document states this: in order to improve effectiveness and associated endurance, the higher appropriation level prioritizes the acquisition of additional ammunition in all branches of defense. The combat capability of the brigades and divisions is strengthened, among other things, by introducing tracked artillery and strengthening the rocket artillery. It looks like Sweden acknowledges that it should also have self-propelled artillery with a tracked platform. Again, soft ground and challenging terrain of northern Sweden means that the Archer can't go everywhere. It's stated that the army aims to establish 2 battalions equipped with K9 Thunder, aligning with Finland and Norway to enhance interoperability and logistics within the Nordic defense cooperation. As we noted in our other video, this platform has proven itself reliable and can be delivered quickly and offers good value for money. As many have pointed out, the K9 is well suited for training conscripts due to its relative simplicity. All this, combined with the fact that Norway and Finland use the weapon, means logistics and a supply chain is already established. Norway and Finland even have an agreement with South Korea allowing spare parts to be transferred between the two countries without the normal level of bureaucracy associated with sharing foreign military equipment. We can only assume that Sweden will be signing on to this as well. 한편 스웨덴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이웃나라 노르웨이의 뼈아픈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과거에 아처를 도입하려다 큰 난패를 본 적이 있는데요. 스웨덴은 1990년대 중반부터 아처 자주포 시스템 개발을 시작했고 노르웨이가 2007년부터 이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지옥과도 같았죠. 끝없는 개발 지연과 품질 문제가 발목을 잡았고 결국 노르웨이는 2013년에 단 하나의 물량도 받지 못한 채 프로젝트에서 철수했습니다. 노르웨이 방사청의 전략관리 책임자인 웨이빈드 크발피크 부국장은 현지 매체인 방위포럼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죠. 아처 프로젝트는 시간, 비용, 성능 그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했다. 품질 결함, 기술적 문제가 너무 많아 군의 요구를 맞출 수 없다고 말입니다. 노르웨이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이 사건은 매우 비판받아 마땅한 사안으로 규정될 만큼 심각한 국방 예산 낭비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아처 프로젝트 취소 후 노르웨이가 선택한 대안이 바로 한국의 K9 자주포 현지명 비다르였는데 결과는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2017년 12월 계약을 체결했고 불과 2년 만인 2019년 9월에 장비를 인도받았죠. 아처를 기다리며 6년을 허비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크발비크 부국장은 K9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K9은 신속하게 납품되었고 군의 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켰다. 이 시스템은 매우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궤도형 자주포의 중요성은 이미 확인되었다 라고 말입니다. 결국 노르웨이는 K9에 너무 만족한 나머지 추가 도입까지 결정했는데 납기 준수와 확실한 성능, 북유럽 험지에서의 적응력 이것이 노르웨이가 한국 무기에 반한 이유였죠. 반면 급한 불을 끄려다 화상을 입은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영국인데요.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자국의 AS-90 자주포를 공유하면서 생긴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스웨덴으로부터 아처 13문을 긴급 작전 소유 형식으로 급하게 도입했습니다. 사실상 스웨덴군이 쓰지 않는 중고 물량을 가져온 것인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터졌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제조사인 BAE 보포스의 생산 라인이 대량 생산에 부적합한 소량 생산, 이른바 부티크 방식이라는 점이었는데요. 부품이 고장나면 바로 갈아 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문을 넣고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차체 문제였는데 영국에 인도된 중고 아처는 구형인 볼보 A30D 덤프트럭 차체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문제는 볼보 건설 기계가 이미 이 모델을 단종시키고 신형으로 넘어간 지 오래라는 점입니다. 무기체계 통합사인 BAE 보포스는 당연히 상용 트럭 베이스가 단종될 것을 예측하고 부품 공급망을 확보해 뒀었어야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영국군은 최첨단 자주포의 엔진이나 구동계통이 고장나면 볼보 대리점을 뒤지거나 심지어 패치장을 찾아가 부품을 구해야 하는 황당한 처지에 놓였는데요. 이로 인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유지보수 비용과 극악의 가동률 이것이 영국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영국 육군은 에스토니아에서 아처 시스템의 실사격 시연을 하다가 큰 망신을 당하기도 했는데 수많은 미디어와 귀빈들이 지켜보는
바라보는 가운데 발사 버튼을 눌렀지만 폰은 침묵했습니다. 현장 지휘관이 당황하며 고장 원인을 찾지 못해 쩔쩔매는 모습은 그대로 영상에 담겨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부품도 없고 수리할 기술도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운용하다 벌어진 참사였습니다. 이처럼 영국이 아처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 호주에서는 K9이 정반대의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K9의 호주 현지명 AS 헌츠맨의 역사상 첫 실전 사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려 17년의 수건 사업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날이었죠. 호주 육군은 2012년 예산 문제로 자주포 도입 사업이 취소된 후 무려 17년 동안이나 자주포 없이 견인포에만 의존해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1일 드디어 호주 땅에서 역사적인 첫 포성이 울렸는데요. 호주형 K9인 AS9 헌츠맨의 첫 실사격 훈련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한 사격 성공에서 끝이 아닌데 바로 국가번호 빠른 나라 대한민국의 속도와 방식이었죠. 호주가 자주포 사업을 재개하고 첫 포성을 올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3년 남짓에 불과합니다. 보통 무기 개발과 도입에 10년 가까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광속 행보인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 직도입한 것이 아닌 현지에서 생산된 자주포였다는 것입니다. 2021년 12월 호주 정부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계약 이후 4개월 뒤에 호주 질롱의 허허 벌판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 이곳에서 생산된 자주포의 역사적인 첫 시사격까지 단 3년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외신들은 빠른 속도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이는 영국의 실패 원인이었던 제조사의 지원 부족을 호주 K9에 대입해보면 더욱 놀라운데 한화는 아예 공장을 통째로 호주에 새로 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고장나면 한화가 바로 옆에서 고쳐주고 필요한 부품도 여기서 바로 찍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죠. 게다가 헌츠맨은 호주의 까다로운 요구를 완벽하게 반영했는데 헌츠맨은 전세계 11개국에서 운용하는 K9 가운데 가장 최고 사양이라고 불리는 버전이죠. 쥐의 방호력을 대폭 강화했고 뜨거운 호주 날씨를 고려해 에어컨을 설치했으며 호주의 거미를 뜻하는 헌츠맨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줬습니다. 당연히 호주 현지 반응도 뜨거울 수밖에 없는데 성능도 성능이지만 이 모든 과정을 약속된 시간 안에 그것도 우리 땅에서 해냈다는 것에 대해 호주는 한국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Land 8116 program is the contract for HDA to deliver 30 AS9, which is the self-propelled howitzers, and 15 armored ammunition resupply vehicles to the Commonwealth. The Huntsman is based on the Korean K9. It's a self-propelled howitzer. It basically fires 155mm shells for 40 miles plus. It's a piece of equipment that is manoeuvrable, so it can fire, it can then move away, it can fire again. We will have a regiment that we will be building, and we'll also be building an ammo supply fleet as well. There will be one ammunition supply vehicle for 2 Huntsman vehicles. The signing of the contract in December 2021 really was a culmination of a lot of hard work and was the initiation point for Hanwha Defence Australia and Hanwha Aerospace to be able to commence that transfer of technology piece, which led to the delivery of the Batch 1 vehicles in February 2025. Land 8116 program has a significant commitment around supporting local industry and committing a certain level of expenditure throughout subcontractors. In 2024, we far exceeded our target to support Australian industry. The partnerships that we develop with our strategic industry partners are critical to the development of this program. Their success is our success, and our success is the Commonwealth success. So we are very proud to talk about Team Huntsman and the fact that we want a fully integrated supply network into our project teams to ensure we can deliver. HF Fraser likes the culture of Hanwha. They engage with suppliers, they involve us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We've had quite a long relationship with HDA in Australia, way back into 2019 when we did the RFI with them. So we've got quite a long and I'd say quite integrated relationship with HDA. Given the complexities of the integration that we're doing, we work through solutions with them and through issues that we're dealing with to make sure the project's a success. Hanwha is trying to work really hard to build skill within the supply chain. We want to work as partners with the supply chain, and we want to take them on journeys that potentially lead them beyond our shores and into other markets. So we want to be trusted by our supply chain.
We just want to be someone who helps them grow. Hanwha Aerospace obviously see the Hanwha Armoured Vehicle Centre of Excellence as Plant 4 for their capability. That offers us not only the opportunity to build our supply chains for our Australian customer, but to build our global market, to have reach back into Korea, to expand their footprint and diversify their manufacturing base as well. In December 2024, we received Batch 1 vehicles from Korea. Immediately after conducting our engineering inspections and Australian integration activities, we successfully handed over Batch 1 vehicles to Commonwealth in February 2025 to commence V&V activities and Ordnance Integration Program trials. Through Hanwha, we are also seeing another step being taken forward in the buil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ustralia and the Republic of Korea. A relationship which has never been closer than it is today. A relationship which is cemented through defence industry, such as what we're seeing with Hanwha's presence here, but a relationship which has a strategic dimension as well, as our two countries work closer and closer together. This is a fundamentally important bilateral relationship for Australia's future security. We believe the significant achievement of completing the HAs is a sign of strong relationship and proud history between Australia and Korea. HDA is actively discussing international joint development projects with the Australian government and research institute in order to play a role as a supply base for future battlefields, such as GWEO, 5G tactical communications, and cutting-edge future technologies. This technology of transfer not only enabled us to deliver Batch 1 vehicles and prepare ourselves for Batch 2 production, but also enhanced strategic relationship between Korean government and Australian government. This is the first time South Korea has released technology transfer of this magnitude, and we're very proud of the work that both Korea and Australia have done to get this technology to the Australian end user. This program is a unique example of a technology transfer embedded successfully between Korean government and Australian government. It was a really proud moment for everyone involved, seeing those vehicles moving around. The thing about Hanwha Defence Australia has been the people that we work with and the people that are here. They are amazing people. They are people who work hard and they work smart. The team that we've built as we've developed Hanwha, as the company has gotten bigger, is one of our greatest assets. The pride that I feel in the achievements the team has made over the course of a lot of years, from a team of 3 to 4 people, developing into a company of 400 people, is phenomenal, and one of our greatest achievements today. We've all got the same want to, create a great product, but most importantly, create a really good environment for our people to work in. I've got to see both the project and the organisation go from 48 staff to, I believe we're at over 400 at this point. I've seen us go from a small office to a larger office, from nothing to a huge facility. Going from what was an entirely virtual space of looking at designs and things in a CAD space to now actually seeing the vehicles rolling off the production line and in the flesh. It's been quite a transformation. All of that hard work we did in the lead up through all of the design reviews to actually see the product here and the product being handed over to the customer. I'm really excited about the 8116 vehicle. I can't wait for it to go down the line and also go through the test track and then obviously be delivered to the customer. Earlier on in the 8116 project, we really focused on preliminary design and detailed design of the vehicles, going back to Korea a lot and working with our Korean colleagues over there to understand how these vehicles are going to be manufactured. More recently, it's involved a lot of on-vehicle integration and a lot of focus on software as well. So we've been working through
It's our, partners in Kongsberg and Hanwha Systems through the software aspects of the vehicle. Geelong has this history which is coming from old manufacturing times from vehicle productions. So that means that hidden workforce skill was available in Geelong. And this facility and this program, alongside other potential future programs, will provide with a lot of opportunities to those skill set in Geelong. But it's why I think for so many of us, the Hanwha facility here is just so exciting. We're making vehicles again. It's a different sort of vehicle. It's a much higher tech vehicle, but to have high-tech manufacturing, which is what making cars was and what making military vehicles is exactly the kind of manufacturing that we need in this country. It's exactly the kind of manufacturing that we need in Geelong. So the transition of going from a lot of desktop analysis and delivering a lot of design reviews and paper-based deliverables to actually being able to see the Batch 1 vehicles roll out of the Hanwha Armoured Vehicle Centre of Excellence and have the end users there, our customer and the Defence Minister, was really a privilege. And we look forward to being able to do very similar for Batch 2 when it rolls off of our own Australian production lines. 사실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야, 공장도 지어주고 기술도 이전해주면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아니냐, 남는 게 있겠냐 하는 걱정이죠.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만 방위산업의 특수성과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뜯어보면 현지 공장 건설과 기술 이전은 한국에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고도의 전략인데요. 오늘날 예전처럼 완제품을 배에 실어 보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호주, 폴란드, 사우디와 같은 큰 손들은 우리 땅에서 만들고 우리 기술자들을 고용하지 않으면 안 사겠다는 조건을 기본으로 걸죠. 한국이 뭐 더럽다고 안 하면 다른 나라가 좋다고 착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마냥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데 한국 역시 제2의 보급기지를 확보하게 되는 것으로 유사시 한국 공장이 멈추면 해외 공장에서 무기를 생산해 역수입할 수 있죠. 오세아니아 반도에서 말입니다. 또한 플랫폼 락인 효과가 생기게 되는데 자주포는 한 번 사면 30년을 쓰게 되어 그 30년 동안 부품을 팔고 정비를 해주면 버는 돈이 초기 수출 비용보다 더 크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 부품 업체들의 낙수 효과까지 생기죠. 해외 공장에 돌아가면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만든 부품이 그곳으로 수출됩니다. 끝으로 하나는 호주군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추기 위해 K9을 뜯어고치며 기술력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는데요. 이렇게 양상된 기술은 다시 한국군이 운용하는 K9 개량 사업에 적용되어 우리 군의 전력도 강화시킵니다. 돈도 벌고 기술도 얻고 안보 파트너도 얻는 일석삼조인 전략인 것이죠. 호주 사막 한가운데에서 한국 기술로 지은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존심 강한 스웨덴이 자국 무기를 두고 한국 무기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대한민국이 이제 변방의 무기 수입국에서 글로벌 안보의 표준을 만드는 설계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그 자체가 명품 브랜드가 되고 있는 오늘이죠. 불가리 CEO인 장 크리스토퍼 바뱅의 말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한국만큼 까다롭고 역동적인 시장은 또 없다. 만약 당신이 한국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전 세계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2월 15일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 육중한 자주포 12문이 내려지는 순간 세계 방산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1차 실행 계약을 맺은 K9A1 자주포 그 마지막 물량인 12문의 인도가 완료되면서 총 212문이라는 거대한 전력이 폴란드에 배치되게 되었는데요. 2022년 8월 계약 체결 이후 불과 3년 4개월 만 통상적인 무기 도입 계약이 빨라야 5년, 길게는 10년이 걸리는 업계의 상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한국은 전례 없는 속도로 212문을 폴란드에 로켓 배송해 주었습니다. 역시 국가번호 8위의 나라. 특히 전세계적인 공급망 이슈로 독일, 미국 등 전통의 방산 강국들이 납기 지연을 밥 먹듯 하던 그 시기에 한국은 약속한 타임라인을 완벽하게, 아니 오히려 조기에 달성하면서 외신들은 크게 놀랐는데요. 폴란드행 K9의 인도 타임라인을 복귀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속도전이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4개월 뒤 바로 초도 물량 24문이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과감하게 전환하여 긴
긴급 인도했기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2023년 역시 안정적인 공급이 이어졌는데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순차적인 인도로 48문이 보내지고 연말에 18문이 추가되어 누적 66문을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폴란드군은 이 물량을 바탕으로 초기 전력화와 교육 훈련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죠. 그리고 2024년 한국의 생산 라인은 그야말로 불을 뿜었는데요. 한화 창원 공장이 110% 풀가동되면서 인도의 가속도가 붙었는데 10월에 12문, 12월에 16문 등 최연성급 대거 물량을 쏟아내며 누적 136문을 돌파했죠. 대망의 2025년에는 2월 8문, 5월 18문, 7월 6문, 8월 15문을 거쳐 11월에 21문을 인도하며 누적 200문을 돌파했고 마침내 12월 마지막 12문이 도착함으로써 1차 계약분 212문의 인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것도 단 한 번의 지지도 없이 말이죠. 더욱 경이로운 점은 이 미친 속도의 납품이 진행되던 2022년부터 2025년 사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이 폴란드 하나에만 매달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른바 K방산의 폭주 기간 동안 창원 공장은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주문을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하는 기염을 토했는데 같은 기간 출고 리스트를 보면 야 이게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폴란드에 212문을 보내는 동안 같은 시기에 에스토니아에 추가 도입 23문, 노르웨이에 추가 옵션 행사분인 K9 4문과 K10 8대, 핀란드에 추가 도입분 15문, 호주에 초도 물량 2문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육군을 위한 물량도 멈추지 않았는데 기존 K9을 K9A1으로 개량하여 재납품하는 성능 개량분이 약 280문에 달했고 폴란드에 먼저 보내느라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신규 대체 생산분 약 60문도 이 기간에 생산되었죠. 즉 창원 공장은 폴란드 수출 물량을 맞추면서도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그리고 대한민국 내수 물량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낸 것인데 이는 전세계 그 어떤 방산기업도 흉내낼 수 없는 글로벌 동시다발적 인도 능력이며 살아있는 대량 생산 라인이 가진 압도적인 힘입니다. 더군다나 도입하기로 한 각기 국가들은 자기 입맛에 맞게 현지화를 또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100% 모두 수용했던 하나였죠. 폴란드는 한국산 차체에 자국의 두뇌를 이식하기 원하여 한국산 사격 통제 장치가 아닌 폴란드 국영기업의 토파제 시스템을 탑재했고 통신 장비 역시 폴란드 독자 규격인 포넷을 장착했습니다. 노르웨이 수출형 K9 비다르에는 노르웨이가 자체 개발한 오딘 사격 통제 장치를 통합해 나토군 합동 작전 능력을 극대화했고 영하의 혹한을 견딜 보온 장치와 히터를 대폭 강화했죠. 호주 수출형 AS9 헌치맨에는 실내 에어컨과 지뢰 방호력을 높인 두꺼운 하부 장갑 그리고 포탑 위 기관총을 내부에서 조종하는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WS를 장착했습니다. 핀란드와 에스토니아에는 한국형 버튼을 자국어로 바꾸고 자국산 전장 관리 시스템 BMS를 씹는 것은 기본, 차체 외부에 대형 수납함을 추가로 용접하였죠. 이처럼 국가별로, 기후별로, 전술별로 완벽하게 비스포크된 K9은 단순한 수입 무기가 아니라 각국 군대의 요구를 100% 충족해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K9이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된 기술적 비결이자 독일의 RCH-155나 펜저위치 2000과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한국이 40개월 만에 212문이라는 자주포를 실전 배치하는 동안 명품 무기의 종가로 불리던 독일은 꿈의 자주포라고 자랑하던 RCH-155를 단 한 대도 인도받지 못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한 해외 네티즌은 폴란드가 K9 212문을 인도받는 시간이 영국이 RCH-155를 주문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짧았다라고 했는데요. K9A2 대신 RCH-155를 선택한 영국 육군은 자국산 AS-90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한 뒤 1년 넘게 155mm 포병 전력이 사실상 공백 상태입니다. 스웨덴에서 쓰던 중고 아처자주포 14문을 당근해와서 근근히 버티고 있을 뿐이죠. 양국이 계약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영국의 요구를 독일이 말을 바꿔 일체 수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의 꽁트나 다름없는데 영국은 초기 MOU 당시 약속했던 것처럼 영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일자리를 보장하라 라고 요구하였고 독일 업체 KNDS는 됐고 표준형을 사가지 않으면 납기를 어차피 맞추지도 못한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의 유연성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심지어 RCH-155를 이미 계약한 우크라이나는 상황이 더 심각한데요. 2022년 말 계약을 체결한 후 3년 만인 2025년에 RCH-155 1호기를 출고받은 우크라이나이지만 어이없게도 그 1호기는 전선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독일 훈련장에 남겨져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훈련용 교부제로 사용한다는 독일의 계획에 따라 사실상 1호기 출고식은 그저 쇼였음이 드러났죠. 그동안 평화배당금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있던 독일은 대량 생산 라인을 대부분 해체시켰고 지금 와서 다시 가동하려다 보니 시간, 공간, 인력, 예산 등의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라인멘탈이 폭스바겐 공장 인수를 고려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는 바이죠. 사실 RCH-155의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완성되지 않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RCH-155의 핵심인 이동중 사격 기술은 실험실에서는 완벽했을지 몰라도 우크라이나에서의 진흙탕에서는 악몽이 되었는데요. 시속 30km로 달리며 사격하려면 CPS, 풍향, 차체 기울기 등 수만 가지의 변수를 0.001초의 오차도 없이 계산해야 하는데 하지만 독일 엔지니어들이 설계한 알고리즘은 너무나 복잡해 전장의 거친 환경에서 센서가
불필요한 동기화 오류를 일으키거나 한창 사격 중 시스템이 재부팅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너무 똑똑한 자주포를 만들려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된 상황인데요. 결국 꿈만 쫓다 현실의 전쟁을 놓친 독일 방위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꿈의 자주포 맞네요. 반면 한국의 K9은 단순한 구조적 설계를 지녔지만 그 성능은 확실합니다. 흔히 K9을 가성비 무기라 부르지만 이는 성능이 떨어지는데 가격이 싸다는 뜻이 아니죠. K9은 성능 그 자체로도 세계 최정상급 1티어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스펙이 화려한 무기가 아니라 실전에서 가장 많이 써보고 고장이 안 나는 무기입니다. AK-47이 세계 최고의 판매량을 올리면서 명품 소총으로 불리는 이유와 같죠. 한국군은 1100여 대의 K9을 20년 넘게 굴렸습니다. 그것도 사계절을 지닌 한반도에서 말이죠. 산악, 영하 20대 혹한, 갯벌, 논밭 등 온갖 악조건 속에서 발생한 수만 가지의 버그를 이미 다 잡았는데요. 가져가서 버튼 누르면 무조건 나간다는 신뢰성은 이 방대한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이라는 괴물이 K9의 기술력을 키운 면도 있습니다. K9은 평화유지군 용이 아닌 세계 최대의 포병 전력을 가진 북한군과 전면전을 치르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쏘자마자 1분 안에 도망가야 하는 슈덴스쿠 능력, 열세인 수적 상황을 뒤집기 위해 한 대가 여러 발을 쏘아 동시에 떨어뜨리는 TOT 사격 능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우리는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닌 그저 생존을 위해 넣은 기능들이 결과적으로 세계 시장이 요구하는 최고 스펙을 충족시킨 것이죠. 최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K9 영상 속 한 엔지니어의 발언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 핀란드 자주포 도입 사업 경쟁 테스트에서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 유수의 세계 최고의 자주포들이 멈춰섰고 그 가운데 유일하게 설원을 돌파하며 포탄을 날린 것이 K9이었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K9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도 다 통하는 명품 자주포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K9 자주포를 처음 개발할 때 연구원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사용군에서도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장비가 군에서 운용이 될 때 쉽게 좀 운용을 할 수 있고 정비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개발을 했습니다. 수출 시장에서 보면은 특히 북유럽, 노르웨이라든지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징병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제 교육 훈련을 받고 이제 장비를 이제 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K9 자주포가 거기에 딱 적합하다고 이제 판단했던 게 계약 성사의 원동력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The K9 shows its true worth in extreme environments. 우리나라의 운용 환경을 보면은 그 사계절이 좀 뚜렷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그 운용 환경을 보면은 산악 지형이 많습니다. K9 자주포가 마이너스 32도에서 플러스 50도까지 운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채택이 되어 있고 전방 그 산악 지역에서 기동이라든지 사격이라든지 충분히 그 성능을 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 해외에 나가서 뭐 노르웨이, 핀란드 아주 추운 지역, 뭐 인도, 뭐 사막 아주 더운 환경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그 노르웨이 그 입찰에 참여했던 4개 업체를 불러서 저희들끼리는 자주포의 그 동계올림픽을 한번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K9 자주포, 뭐 스위스 시거, 독일의 PJH2000, 그럼 스위스의 이제 M109 성능 개량형 자주포가 그 참여를 했는데 그때 온도가 마이너스 한 20도에서 30도 정도 되는 혹한에 비우고 눈도 뭐 거의 뭐 한 1m 이상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지역에서 실제 기동이 얼마나 잘하는지 또 사격이 잘 되는지 뭐 전기성은 용이한지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검증을 했고 K9 자주포가 자기들 운용 환경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계약이 체결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모래바람 날리고 하는 데서 인도군이 요구하는 시험 절차 하나하나를 전부 다 패스했습니다. 러시아 자주포와 비교 시험 평가를 해서 그게 또 더 부담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등판 시험이 있었습니다. 사막 언덕을 인도군에서 원하는 대로 올라가라 이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슴 뭉클해지면서 그게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K9의 신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K9을 구매하기로 한 이집트의 정확한 도입 수량이 공개되었는데 무려 K9 자주포 약 216문, K10 탄약 운반차 39대 등 대규모 물량이었죠. 또한 한화는 스페인의 인드라사와 협력해 스페인 자주포 사업에 뛰어들었고 스웨덴 역시 자국산 차륜형 아처 자주포의 험지 돌파 능력 한계를 인정하면서 궤도형인 K9 자주포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트의 연안 국가인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에서 K9의
라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호환성과 공급망 공유라는 이점을 얻을 수 있기도 하고요. 특히 최근 군사 전문 채널 발트 디펜스 리뷰는 발트 3국은 모두 폴란드를 따라 오직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전통 방산 강국인 미국과 독일이 아닌 한국을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With Poland having invested so deeply in South Korean equipment, this makes us wonder, is it time for some or all of the Baltic states to consider the same? The first thing to consider is time frame. Now, as we discovered in our reporting on a potential sale of K9 self-propelled howitzers to Canada, South Korean arms seem to be available faster than compared to equivalents being produced by European defense firms, promising to equip the Canadian Brigade in Latvia within months. Delivery times of equipment have been a main concern, primarily among the Baltic nations who believe that they are the next target after Ukraine. Europe has only recently been rebuilding its defense industries, primarily since the Trump administration took office in the United States and changed its tone towards European security. This has led to interesting headlines like this, which state, Rheinmetall may use Volkswagen plant to produce tanks. Retooling these plants and finding the necessary workforce will take some time, but South Korea seems like it's ready to deliver even faster than European firms can ramp up production. Cost seems to be another thing to consider, and South Korea could win here as well. Using just one example, Poland's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igned a contract to buy 72 K2-39 missile launchers from South Korea for roughly $1.6 billion. Lithuania purchased 8 HIMARS systems from the United States for $495 million. That breaks down to $22 million per K2-39 system, while it's closer to $62 million per unit of the HIMARS system. But it's notable that South Korea already has some presence in the Baltics, with about 24 K9 systems being used by Estonian defense forces. Neighboring Finland uses the K9 as well. Additionally, as was mentioned by the Polish Deputy Defense Minister in 2024, the country hopes to become a repair and service hub for Korean military equipment used by European armies. Having such facilities already established by the time the Baltics get their hypothetical South Korean tanks or rocket launchers could prove useful.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 K9 자주포 1차 물량의 마지막 212번째가 도착하면서 다시 한번 한국 방산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납기만 빠른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성능, 가격 대비 경쟁력까지 지니고 있으니 오늘도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K9은 국뽕이 아니라 국보다.